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직 며칠 안 써봤지만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에어는 굉장히 뛰어난 물건이고 누군가에게는 꿈의 노트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계속 쓸 생각이고요. 하지만 아직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추천하기는 살짝 이를 것 같아요. 전 지난 20년 이상 윈도우 컴퓨터만 써오던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맥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애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폰은 안 쓰지만 아이패드 미니는 잘 쓰고 있고요. 하지만 맥은 사실 지금까지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심조차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맥북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애플 실리콘 M1의 등장 때문입니다. 적은 전력 소모로 발열과 소음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낸다고 하니 아무리 지금까지 윈도우만 써오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맥을 쓴 지 정말 며칠 안 되는 맥리니가 맥북을 리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맥북에 대한 제 첫인상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맥북은 가장 저렴한 모델인 맥북 에어 기본형입니다. 램 8기가, 저장장치 256기가에서 129만원에 가격표가 붙어있죠. 교육 할인을 받으면 13만원 할인이 돼서 116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 제품 사본 분이면 아시겠지만 램이나 SSD를 추가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기본형 기준으로는 LG 그램 신형 16인치 i5 8기가 램 256기가 SSD에 운영체제 및 포함 모델이 170만원이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이번 맥북이 굉장한 가성비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랑 프로 중에서 저는 맥북 에어를 선택했는데 에어는 프로에 비해서 그래픽 성능이 다소 떨어지고 쿨링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CPU에 오래 부하를 주는 인코딩 같은 작업 시에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전혀 없는 펜리스 디자인이고 맥북 프로에 비해 더 얇고 가볍다는 점만으로도 프로 대신 에어를 선택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로 골랐습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는 예전부터 봐오던 그 맥북의 디자인과 전혀 다를 게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뭐 최고의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맥북이 뭐 괜히 맥북은 아니죠. CNC 공법으로 만든 통짜 알루미늄 바디의 마감은 매우 단단합니다. 무게는 1.27kg 정도로 사실 절대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만 사실 여기 요가 슬림 카본 같은 애는 같은 화면 크기에 970g이고 LG 그램은 16인치 모델이 1.2kg이잖아요. 무게 측면에는 그쪽이 우위에 있긴 하죠. 그리고 당연히 펜리스이기 때문에 하판이나 힌지에 통풍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 주변으로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다소 넓은 베젤을 가지고 있죠. 덕분에 동일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요가 슬림 카본보다는 기계 자체가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의 포트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두 개의 C타입 썬더볼트 포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C타입 허브가 없으면 불편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휴대용 노트북에서 갈수록 USB 요량 장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USB 메모리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는데 허브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C포트가 두 개면 개인적으로 양쪽에 하나씩 넣어줬으면 더 좋겠는데 한쪽에만 쏠려있는 것도 좀 불만이죠. 베젤의 상단에는 웹캠이 위치하고 있는데 720p 웹캠이긴 합니다만 보통 윈도우 랩탑에 달려있는 웹캠보다는 색감이나 다이나믹 레인지 처리가 훨씬 더 좋고 마이크도 훨씬 더 좋습니다. 맥북 프로는 스튜디오 수준의 마이크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직접 요가 슬림 카본의 웹캠과 비교해서 보시죠. 맥북 에어의 웹캠과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요가 슬림 7의 웹캠과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13.3인치 2560x1600의 상도의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전 맥북 에어랑 비교해서 크기, 밝기, 해상도는 변함이 없지만 색 지원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원래 이전 맥북 에어에서는 sRGB 색역까지는 지원했었는데 이번 신형은 더 넓은 광색역인 DCI P3 영역까지 커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파이더 프로로 측정해봤을 때 sRGB 100%, DCI P3 93% 색 영역을 만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치상 화면 중앙 부분 최대 밝기는 칼같이 400니트로 측정되었죠. 맥북 프로는 500니트에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400니트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한 밝기이기 때문에 굳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맥북 프로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논글레어 처리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 생각보다 빛 반사가 심하진 않습니다. 뭐 트루톤이니 이런 걸 얘기 안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디스플레이죠. 물론 15인치대 이상의 큰 노트북을 주로 쓰던 분이라면 화면이 너무 작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요. 스피커도 살펴보죠. 키보드의 양 옆에 상단을 향하고 있는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맥북 에어가 맥북 중에서는 스피커가 별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윈도우 노트북보다는 우월합니다. 소리도 크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어요. 요가 슬림 카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사실 제가 예전 그 악명 높은 버터플라이 키보드를 써보지 않아서 그거랑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키감은 그냥 괜찮습니다. 제법 누르는 맛도 있고 키캡도 널찍하죠. 다만 윈도우랑 키 배열 자체가 다르고 단축키도 다르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글 입력이 뭔가 약간 굼뜨고 간혹 가다가 자모가 분리되어서 입력되는 현상이 없진 않더라고요. 구름 입력기인가? 하는 서드파티 한글 입력기를 쓰면 좀 낫다던데 전 아직 안 써봤어요. 맥북의 트랙패드는 좋은 걸로 정평이 나있죠. 실제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터치패드를 정말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윈도우 터치패드 쓰다가 맥북 쓰면 신세가 열리고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맥북 트랙패드는 크기도 크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눌러도 클릭이 되는 햅틱 기능이 있다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터치패드의 감도나 정확도는 사실 윈도우도 프리시전 드라이버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졌죠. 마치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의 차이처럼 가속도 설정 이런 건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트랙패드 제스처 기능도 예를 들어 작업 전환할 때 맥북에서 쓸어 올려 미션 컨트롤 하는 것보다 저는 윈도우에서 세 손가락 스왑해서 작업 전환하는 게 더 익숙하고 빠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성능에 대해서 말해야 할 차례인데요. 먼저 그 전에 정말 짧긴 하지만 제 맥 OS에 대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맥북을 켜면 약간 막막한 기분이 들어요. 일단 폴더를 어떻게 여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 있는 맥 OS 설정 팁 같은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초기 설정 자체가 굉장히 별로인 설정들이 많아서 꼭 바꿔줘야 좋을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마우스 움직임의 가속을 끈다든지 파인더에서 현재 폴더의 디렉토리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윈도우에서는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나 기능들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 항상 쓰던 압축 프로그램인 반디집이 맥에서는 유료 앱이더라고요. 물론 캐카 같은 무료 압축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요. 그거 말고도 뭐 시스템 온도 모니터링 하는 앱도 유료로 사야 하고 윈도우처럼 드래그해서 화면 분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그넷 같은 앱도 유료고 맥북 유저들이 하나같이 필수 앱이라고들 말하는 알프레드는 심지어 꽤 비싸죠. 여튼 이렇게 저한테 맞게 이것저것 설정을 해주고 나면 꽤 예쁘고 부드러운 운영체제인 것 같습니다. M1의 성능 덕분에 앱들의 반응 속도는 아주 빠르고 램 용량은 8기가밖에 되지 않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느낀 건 패러렐즈 돌릴 때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맥북에서 잘 돌아갈까 걱정했던 기능들 몇 가지도 별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같은 거요. 그리고 애플 실리콘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로제타 2를 통해 나름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은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 앱이 아니지만 인텔 타이거 레이크 프로세서가 달린 윈도우 노트북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4K H.264 영상에 색 보정을 시행한 시퀀스를 프록시 없이 플레이백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타임라인 스크러빙도 꽤 무리 없이 따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인텔 저전력 프로세서보다는 더 나았죠. 당연히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같은 프로그램들은 훨씬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겠지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아직은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벤치마크 결과도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M1 프로세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내용들이겠지만 벤치마크와 성능 점수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단 긱벤치5 점수는 싱글 1743점, 멀티 7654점이 나왔고, 이 점수는 싱글 코어 점수로는 사실상 대적할 수 없는 레벨이고, 멀티코어 점수도 인텔이나 AMD 고성능 프로세서 그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죠. 다음으로 스로틀링에 반영된 CPU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 역시 싱글 코어 1491, 멀티코어 6598점으로 펜리스 설계의 초저전력 프로세서가 내는 성능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픽 성능의 경우 긱벤치 오픈CL 점수 기준 17354점으로 타이거 레이크 XE 내장 그래픽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볼칸 API를 반영하는 아이패드용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앱을 설치해서 벤치마크 돌려보니까 16423점으로 여기서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타이거 레이크 XE 내장 그래픽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의 경우 제가 평소 테스트하는 게임들 중 맥OS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롤이랑 문명 6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롤의 경우 2560 곱하기 1600 네이티브 해상도 최상호 보전에서 60에서 70프레임들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롤의 프레임은 사실 같은 해상도의 요가 슬림 카본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더 낮았지만 로제타 2를 통해 구동된 앱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사실 준수하다고 봐야죠. 문명 6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 해상도를 1440 곱하기 900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긴 했습니다. 일단 이 해상도 중옵으로 내장 벤치마크 돌려봤을 때 평균 프레임 47.4프레임, AI 턴 시간 11.32초가 나왔습니다. 물론 해상도가 달라서 1대1 비교를 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인텔 XE 내장 그래픽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맥OS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은 괜찮게 돌아가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맥에서 게이밍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특히 부트캠프 등으로 제대로 된 윈도우 10에 구동할 수 없는 M1 맥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패러럴즈 베타 버전으로 윈도우를 구동해도 제대로 윈도우 게임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는 구동이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다만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천천히 맥을 지원하는 게임들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맥으로 게임을 하려면 사실 게임들이 맥OS를 지원해주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네요. 지포스 나우 같은 것도 있고, 저는 저번에 따로 소개했었던 섀도우라는 서비스를 써서 맥북 에어에서 사이버펑크 2077을 스트리밍 해봤습니다. 별 문제 없이 돼요. 게임이 문제라서 그렇지. 그리고 맥에서 이제 iOS 앱을 구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 맥에서 정식으로 구동되는 iOS나 아이패드 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운이 되는 게임들도 사실 터치로 해야 하는 게임을 터치가 안 되는 맥북에 산다는 건 좀 그렇죠.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직접 앱 설치 파일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원시는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딱 하나 하는데. 자, 다음으로는 발열과 소음을 알아볼까요? 소음은 당연히 팬이 있으니까 제로죠. 팬 소음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팬이 없으면 내부가 뜨거워지지 않냐고요? 시네벤치 돌리거나 프리미어 렌더링을 돌리거나 할 때는 CPU 온도가 90도대로 올라가면서 표면 온도도 가장 높은 곳은 40도대 중반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롤 정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CPU 60도대, 표면 온도도 40도를 넘지 않고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 중에는 30~40도 이상으로 CPU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전력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발열이 심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약 50W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1080p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중간 밝기, 자동 밝기 오프로 연속 재생했을 때 11시간 이상 배터리를 가줍니다. 11시간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실수로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 키보드 백라이트를 안 끈 상태에서 테스트했는데도 11시간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 용량, 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 시 체감되는 배터리 타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M1 맥북은 여러 면에서 혁명적인 노트북임은 분명합니다. 성능, 무게,
배터리, 발열, 소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잡은 노트북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죠. 게다가 만듦새나 디자인도 뛰어나고 디스플레이, 스피커까지도 상급이고 거기다 심지어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베이스 모델은 말이죠. 그러면 이 노트북을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 화면 크기와 빈약한 포트 구성도 있지만 사실 이 노트북을 추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맥OS죠. 맥OS가 나쁜 OS라는 얘기는 아닌데 완전히 새로운 OS의 사용법을 익히고 적응하는 것은 분명히 피곤한 부분이고 한국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윈도우가 없으면 불편한 부분이 있는 나라죠. 패러렐즈로 윈도우 10 on ARM을 구동할 수 있다고는 해도 ARM 윈도우 자체가 아직 불완전한 운영체제고요. 그리고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게임할 사람들은 맥 안 살 거고 문서 작업용으로 노트북 사는 사람이면 사실 LG 그램 이상의 성능이 딱히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맥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 하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맥북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데 이참에 맥북이나 찍먹해볼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맥북 에어 기본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